4년 전보다 여기 앉아있는 연령이 훨씬 낮아진 거예요. 다 젊은 친구들 앉아있는데 아이스, 뭐 프라푸치노, 팝콘 이런 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인 마시거나 단 거 먹으면 항상 소양증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도 되게 심해졌었고 그때 그래서 맨날 막 긁다 자고 긁다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그 결과지를 딱 봤는데 맨날 먹는 음식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제일 높은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계란이 제일 심했고 밀가루도 있었고 두유도 콩류가 되게 안 맞았거든요. 다 던져버리고 나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자 해서 딱 하나 한 게 내가 하자. 근데 할 수 있는 게 고기를 굽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드러기 진짜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바로바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채견님 영상을 본 게 작년 4월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두드러기가 났는데 2021년부터인가? 두드러기가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죠. 자기 전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가 한 5분 뒤에 없어지고 올라왔다 없어지고 하는데 거의 팔 다리에만 그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게 음식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남자친구를 그 중간에 만나게 됐거든요. 저한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보라는 거예요. 계란을 먹고 두유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두드러기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봐야겠다라고 한의원에 가봐야겠다. 이제 약을 한약탕을 지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한 며칠이 안 지났는데 두드러기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탕약을 먹고 저는 생활 습관 이제 바뀐 게 거의 없었고 탕약을 계속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음식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거든요. 뭔가 계속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약을 계속 먹고 있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5kg가 빠졌어요. 근데 살짝 이상하다고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무실에 그냥 일하려고 앉아있는데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막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런다라고 하니까 갑상선에 뭔가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초음파를 해서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해서 진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이게 뭐지? 그거를 이제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면역 세포가 저를 이제 보호하는 친구인데 이제 제 갑상선의 적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파괴하면서 그 갑상선에 있던 호르몬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사가 엄청 빨리 되는 몸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살도 엄청 빠지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두드러기가 안 났네?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두드러기 나는 게 뭔가 몸이 빨리빨리 뭔가 안 굴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정상 범주로 돌아오니까 다시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그 냉장고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 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해봤는데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길래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검색해서 그 집에 키트로 보내주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결과지를 딱 봤는데 맨날 먹는 음식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제일 높은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계란이 제일 심했고 밀가루도 있었고 두유도 저는 대두랑 그 콩류가 되게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먹는다고 그걸 맨날 먹었으니까 맨날 심해지죠, 당연하게. 또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지를 보고 나는 이걸 먹으면 안 되네? 해서 근데 단백질은 먹어야 된다며 해가지고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걸 봤는데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새우랑 바닷가재 그리고 멸치. 고기는 안 되고? 고기들도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처음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저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게 뭘 먹을 때마다 제가 이거를 먹으면 뭔가 두드러기 날 것 같고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돼지고기만 먹어도 뭔가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이 몇 년도예요? 지금이 작년이에요. 딱 작년 4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만나기 바로 직전이네요. 네, 직전인 게 이게
만나게 된 것도 그 검사 결과지에 보면은 가까이 왔다 지연성까지 왔으면 다 왔어. 많이 가까이 왔다. 그 검사지에 그 용지 같은 거를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좋은 기는 뭐 MCT 오일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장누수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데 이게 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장누수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시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연속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최경님 영상이 뜬 건데 그때 제가 드디어 떴다. 네,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다루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간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좀 알게 되고 이게 내가 두드러기 나는데 이거를 맨날 약으로만 그냥 맞고 그냥 살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대사라는 거를 잘 굴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서 아 대사가 그러면 그때 항진증 있었을 때 그거잖아 라는 게 딱 맞물리면서 아 이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설민나티를 하면서 또 저는 거기에 뭐 유제품이랑 어쩌고 저랑 안 맞는 것들 다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볼 게 없어졌어. 라면 먹던 애가 갑자기 이거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밥도 겨우 했고 진짜 생새우만 먹고 있어야 돼. 네,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이 그래 다 던져버리고 나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자 해서 딱 하나 한 게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지 말고 내가 하자. 근데 내가 하자였는데 할 수 있는 게 고기를 굽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고기를 그냥 싼 거 그 집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싼 고기를 사다가 돼지고기를 사다가 그냥 구워서 그 상추랑 밥이랑 딱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먹고 회사에도 그냥 그거 남은 거 싸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드러기 진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바로바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약간 플라시오 효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그 두드러기 날 때만 약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병원에서 주어주는 약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약이 남는 거예요. 갈수록 안 먹게 돼서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돼지고기도 저는 그 알러지 수치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많이 나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이 알러지 결과에만 너무 목매지 말고 그냥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나의 몸 상태를 보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밀나티도 처음에는 끊을 수 없었고 그렇게 고기만 맨날 먹다가 그렇게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걸러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평일엔 잘 안 하고 주말에 또 데이트하면 또 어디 베이커리 가가지고 디저트 먹고 그러면은 또 약 먹고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그 설탕이랑 밀가루 먹고 나면 계속 그게 끌리더라고요. 그럼 한 일주일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두드러기 너무 심한데? 하면은 또 장 보고 또 해먹고 그런 식으로 그냥 거의 지금까지 1년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진짜 많이 도와줬던 게 집에서 요리를 한 거를 저를 진짜 많이 갖다 줬어요. 뭐 스지 미역국 이런 거나 와.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저한테 진짜 많이 가져다 줬고 저도 그걸 먹으면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4주에 한 번 약을 2개를 맞았었는데 지금 6주에 한 번 1개를 맞거든요. 그리고 약도 3알에서 2알로 줄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는 더 줄 것 같거든요. 약간 약이나 기간을 좀 더 늘려가면서 끊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봤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채경님 영상을 보고 나서 근데 채경님 영상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뭐 채소, 현미 채식 뭐 하면서 뭐랑 진짜 다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보의 파도 속에서 내 몸에만 신경 쓰자. 내 몸에만 신경 쓰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둔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가려워야지만 아는 거예요. 뭐가 다른 분들이 예민하셔가지고 막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둔해서 진짜 손이 그 가려운 행동을 해야지 아 내가 가렵네 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채경님이 정보를 알고 나서 이 질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 척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 결론 참 희한하다. 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없었으면 네, 진짜 그 아토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이 병이 없었으면은 이거 좀 둔하니까 뭐 튀김 먹어도 모르고 맞네. 그냥 그랬을 텐데 내가 이 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알 수 있고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이런 병이 이렇게 증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둔한 사람한테도 이거를 이렇게 캐치해줄 수 있는 도구를 쓸 수 있구나. 이거를 나중에 좀 그 옛날에는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으로도 조절되고 내가 방향도 알았고 이제 하면 되네? 라는 그런 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와. 이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병원에 가면은 저 또래이신 분들 중에 진짜 이 두드러기로 오시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진짜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이걸 알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은 또 이거를 만성 두드러기를 유튜브 같은 데 쳐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뜰 수도 있잖아요. 이 영상이. 그러면은 이제 우연치 않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은 그쵸. 아 저렇게 좀 괜찮아진 사람도 있네?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라는 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또 미션을 가지고 오셨다. 네, 그 항진증 때문에 또 그 이게 대사적으로 문제라는 거를 그때 경험한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또 더 이거를 믿기도 하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얘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알았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라고 자기를 뽑아가지고 미리 그렇게 두드러기 경험해서 나와서 이렇게 선포하게 해갖고 네. 그 부류의 그 연습 문제 풀고 있는 사람들 네. 모조리 알게 네.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찜질방에서 만났는데 80이야. 지금까지도 병원 다녀. 매일 두드러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곰팡이균으로 막 막 계속 번지고. 근데 자기는 직장 생활에서도 제때 점심 먹은 적이 없대. 점심 시간에 병원에 가야 돼서 매일매일 그렇게 80까지 사신 분도 있어. 평생 그랬대. 나는 참 할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별거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대. 진짜. 식단은 먹고 식단은 안 해본 거지. 그거를 저도 진짜 몰랐거든요. 이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냥 무지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완전히 딱 자기가 그 찾아나가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 좋다. 그게 왜냐면 계속 알아가고 계속 선으로 이제 점점점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가서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저렇게 해야지 내 거가 된다니까. 만약에 자기 그런 여정 없이 엄마가 처음부터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영상 봐야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편의점 거 먹고 있을지도 몰라. 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그 편의점에서 먹었던 예를 들어 밀가루 빵이 있어요. 그거를 먹었을 때랑 또 어떤 가게에서 뭐 유기농 밀가루 썼다고 하는 그런 데서 먹잖아요. 그럼 또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 편의점에서 먹었을 때는 진짜 바로 두드러기 먹으면서 진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먹으면서 바로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먹으면서 나도 몰랐어요. 그냥 또 났네 이랬는데 하필이면 요때 난다 네, 이랬겠지. 네, 알고 먹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거의 저녁마다 났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점심에 약간 점심도 이상하게 먹고 저녁도 막 라면 먹고 이러니까 이게 누적이 저녁에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지금은 저녁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간지럽거든요. 그럴 때 말고는 거의 없어가지고 저녁이나 이게 구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것도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 그 간헐적 단식이 더 쉽잖아요. 그 식단을 하는 것보다 간헐적 단식 그냥 굶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해봤는데 식욕만 엄청 불안정해지고 그냥 그 다음날 초콜릿을 엄청 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안 했었거든요. 그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그 먹는 시간에 진짜 영양이 충분할 때 네. 가능하지. 네. 그거를 잘못 아는 사람도 되게 많다. 너무 네, 결핍이 맞아요. 되니까 막 폭식을 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책임님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 했다는 분 중에 너무 그 욕심 때문에 본인이 뭐 토하는데도 막 단식을 했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토하면서도. 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살을 꼭 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몸이 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그거를 함부로 권하지 않더라고요. 준비됐을 때 하라. 그래 단계가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공식을 덜 풀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저기 공식 5 풀고 싶다고 갑자기 5를 풀기 막 맞아요. 시작을 하니까. 네, 이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게 진짜 느끼는 게 그 처음에 이제 고기만 구워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거 보면서 야채찜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 조금씩 넓혀갔거든요. 그 어느 날 무턱대고 뭐 싸다고 하는 뭐 한번 사보고 마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제 검색을 해보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야금야금 늘려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조금 제가 오늘은 이거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 고기 굽는 거 말고는 그냥 편의점 음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한 4일 정도 집에서 먹다가 한 3일은 편의점 음식 먹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편의점 음식 갑자기 먹으니까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비율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 식욕이 폭발했다가도 이 커브가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확 식욕이 폭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돌아올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 주기가 뭔가 이렇게 낮다고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친구랑 만나가지고 케이크를 먹게 됐어도 그냥 그 다음 끼니에 내가 바로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바로 떡볶이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계속 삐뚤어져. 오늘은 망했어 하면서 바로 그랬었는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때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됐어요. 이거를 먹고 내 반응이 어떨까? 이따가 한번 지켜보자.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먹으니까 이게 좀 걸러졌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 놀러 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맛있게 먹었던 그 식당에를 한번 데려갔는데 이제 거기를 저는 몇 년 동안 안 간 거죠. 되게 맛있었는데 맛있던 데를 데려갔는데 그날 딱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 여기가 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 입맛이 변한 걸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친구는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기억하던 그 맛이 아니네?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점점 맛이 없어지고 제가 한 요리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몸 망가진 일이지?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빨리 돌아오나 보다. 아직 젊어서. 전 남친 같은 느낌이에요. 그땐 행복했는데 시절 인연. 네 맞아요. 시절 맞아요. 인연. 이제 만났는데 보내줘. 내가 얘를 어떻게 만났지 이제 그때 소중했는데 맞아. 내가 얘를 어떻게 만났지? 너무한다. 그때 즐거움은 아니다. 그때 즐거움은 아니다. 되게 매력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 시절 인연이네. 네. 또 다시 만나보고 하는 거지 네. 뭐. 만나보고 이제 역시 아니군.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 식욕이 엄청 불안정했어요. 한 번은 그냥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저의 두드러기 이슈 이런 거 책임님 음식 이런 거 전혀 모를 때 그 아이스크림이 뭐 싸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겐다즈 5통인가를 샀어요. 싸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제가 그거를 일주일 만에 그거 다 먹은 거예요. 통이 이만한 거였는데 그거를 보고 저는 그냥 저밖에 모르니까 식습관에 대한 거 저만 아니까 하도 이렇게 먹지 않나? 하루에 한 통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엄청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거 5통을 다 먹냐고.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 식욕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깊은 관계가 돼서
서로의 식습관을 아니까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캐치해줄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혼자 먹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냥 회사 밥이나 앞에 나가서 사 먹거나 이러니까 그냥 맨날 같이 먹고 이러니까 모르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 뭘 먹느냐 이거는 맞아. 진짜 다들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캐치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웠고 그런 사람을 조금 곁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는 그 해석하는 맞아. 방식이 네. 되게 진짜 천재적이다. 긍정적으로. 근데 자꾸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네, 저희 엄마가 엄청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미워하지도 않고 맞아. 비관하지도 않고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지? 남 탓은 없어. 남 탓도 없고 그냥 어. 사실에 집중해서 진짜 정말 간만에 보기 드문 진짜 신기하다. 그 프로세스가 아주 그냥 내 해석도 듣고 어. 약간 엄마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네, 저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알아서 그런 거. 그러게요. 저는 어떤 저희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 귀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 하는 모델이 방식. 있는 게 네, 저만의 표현이 있는데 저는 세상을 보는 필터가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회사에서 뭐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는데 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근거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될 것 같아요. 근거 없는 믿음이 진짜라니까? 네, 근거 있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근거 없는데 그냥 될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느낌이 그게 진짜 긍정적인 거지. 뭐 근거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거에 비춰서. 저 말도 근거 없어요. 내 말은 모든 말은 근거가 없어. 그냥 이렇게 솔직히 제가 뭐 그 두드러기 났던 기록을 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거니까 사실 보시는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섭외된 사람. 섭외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그것도 섭외도 얘 너무 일관성있게 섭외했잖아. 이렇게 모아온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모을 수가 어딨어. 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적은 것도 아닐 텐데. 네. 저도 사실 소양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서.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안 맞는 이게 두드러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가려움증인 거죠? 네, 가려움증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손을 봤는데 항상 이렇게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긁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이를 그 첫째 아이도 시험관 아기로 가졌고 이제 둘째 아이 지금 이제 가지게 된 둘째 아이도 시험관 아이로 가졌는데 쌍둥이일지도 모르는. 그쵸. 어떡해요 쌍둥이가. 너무 좋지. 코스트코 가잖아. 둘 다 시험관하기로 가져서 이제 같은 병원에 가서 4년 만에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대기실에서 이름이 뜨며 이름 밑에 생년월일이 떠요. 근데 4년 전보다 여기 앉아 있는 연령이 훨씬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난임이라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 이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또 우연찮게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아픈 20, 30대를 간호하는 엄마 아빠가 많이 생겼다. 맞아. 막 이런 얘기들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30대 때 한 번 아파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선한 케이스긴 한데 이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거를 공유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더구나 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병원이 7시 반에 열어요. 그러고 진료는 8시 반부터인데 아마 다들 직장인이라 반차를 내고 아침에 와서 진료를 보고 가려고 한 7시부터 와서 1시간 반 전부터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료는 10분이면 돼요. 근데 다 젊은 친구들 앉아 있는데 근데 다 앉아서 아이스 뭐 프라푸치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단 거, 뭐 팝콘 이런 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따가 씬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막 한참 일을 하고 그때 30대 중반에 뭐 음식도 신경 못 썼고 밤낮도 많이 바꿔 지내고 출장도 많고 공연이나 전시 뒤풀이 때문에 뭐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데 계속 그 아랫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 배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근데 연말 연초에 많이 놀고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랬는데 이제 너무너무 계속 아파도 뭐 진통제 먹고 나아지겠지 그 전에 체력이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딱 할 일이 딱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막 이렇게 경련처럼 거의 아파서 상하이에 출장을 간 상태였는데 뭐 호텔이 귀여워서 갔어요. 그리고 원래 다음날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컨디션이 아니라 2박 3일을 더 있고 그러고 한국에 와서 산부인과 쪽인 것 같아서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혹이 있는데 이 혹이 너무 커서 난소가 자국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혹이 3개인데 8cm, 9cm, 6cm. 그래서 이게 비행기 안에서 터졌었으면 정말 끝났다. 좀 그러니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버텼나. 근데 미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사인이 있었던 게 한 달 전부터 하혈을 했었었고 와인 마시거나 단 거 먹으면 항상 소양증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도 되게 심해졌었고 그때 그래서 맨날 막 긁다 자고 긁다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수술 날짜를 바로 받고 응급으로 그 다음에 수술까지 딱 15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몸이 신기한 게 그때까지는 그냥 몸이 버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 나 이제 쉬었다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야 라는 걸 알자마자 몸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아픈 상태가 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길 이게 너무 많이 부풀어서 옆에 있는 그 장기가 다 유착이 됐던 거예요. 다 밀리고 장이랑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끈적하게 다 붙어버린 거죠. 근데 원인은 자궁 내막증이었고 그 이제 안에 자궁에서 피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여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참 신기한 게 그 난소라는 게 20대에 나 30대 초에 아이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한 번씩 쉬어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장기인데 그때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달리다 보면 과부하가 돼서 그냥 피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엉겨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거랑. 그러면서 이렇게 큰 종양이 만들어진 거죠.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병명을. 그래서 그 끈적한 게 다 안에 달라붙어가지고는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뭐 배변도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정말 막 기어가다시피 미음 먹으면서 15일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고 다행히 이게 악성이면 난소암이 되는 거니까 이런 크기로는 그 생존율이 1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훅 하고 간 거죠. 아니, 나의 인생이 막. 그래서, 예, 그래서 막 그때 정말, 그러니까 근데 뭐 몸이 아팠으니까 별 생각은 없었었는데,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근데 다행히 양성이었고, 제거를 다 하고, 6개월 정도 걸려서 회복을 하면서, 좀, 예, 그때 그러면서, 그때 아니었으면, 이렇게 몸에 대해서 들을 생각을 전혀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행히 저희도 엄마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혼자 나가 살면서 다 이렇게 식습관이 망가졌던 거지. 근데 와서 처음에 해주셨던 게 야채를 쪄가지고는 이렇게 뭉근하게 해서 이제 그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인생을 한번 훅 갈 수 있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 그때 이제 회복하는 동안 일기도 쓰기 시작하고 명상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게 되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호르몬 치료까지 해서 한 1년을 난소를 씌워줬어요. 근데 이제 워낙 유착이 심했어서 난소 둘 중에서 하나의 난관은 잘랐어야 됐고 이제 1년 호르몬 치료를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럼 이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가장 이 상태에서 좋은 건 임신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임신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냐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급히 생각은 안 해봤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시험관 아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과정을 한번 겪어볼 겸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시험관 아기 준비를 시작을 하고 그때도 더 음식을 조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빵이랑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안 먹고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못 먹고
그러고 튀긴 거나 이런 것까지는 먹었어요. 그때까지는 기름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근데 우선은 항상 많이 잘라 그랬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에 약한 몸이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좀만 스트레스 받아도 또 이렇게 소양증 생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응들이 오는 게 그래서 아 나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래서 이게 바로미터처럼 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는 제가 직장이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도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저도 모든 전시가 다 취소되면서 그냥 쉬면 되는 상태에서 이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과 몸이 편하게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기가 또 바로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도 팬데믹 아주 기간. 최근 얘기네요. 네, 2021년에 아, 그 첫 애기예요? 첫 애 아기를 첫애. 낳고요. 그러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제 작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또 여러 이렇게 겪으면서 다시 건강해지니까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 또 그 아기를 갖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독일에서 얘기네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아. 한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는 해서 여기 수술은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한국에서 시술은 받았는데 아이를 낳은 거는 독일에 가서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 이제 한국에 잠깐 와서 시험관 아기 준비만 하고 3개월 된 다음에 다시 독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때 이 아이의 시험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수정란 2개를 얼려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4년이래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면 폐기가 된다는데 이걸 또 폐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 이게 근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4년 전에 시험관 아기를 했을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40%였대요. 선생님이.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퍼센테이지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마 더 낮았겠죠? 근데 그래도 그 사이에 음식을 조심해서 그런지 자궁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제가 나이가 42인데 자궁 나이가 35세로 나온 거예요. 되게 깨끗하다고. 이제 시술 앞두고도 정말 매일 약간 산책하고 좀 좋은 음악 듣고 이제 음식도 조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고 그러고 가서 이제 다행히 또 둘째를 가졌게 정말 기대된다. 네. 이번에는 한 번에 또 돼서 정말 신기하게도 또 한 번에 됐어요? 네, 한 번에 됐어요. 이번에도. 되게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많지. 다 6차, 7차 이렇게 하고 근데 부럽겠다, 이 소리 들으면. 그치?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험관 그렇대요. 아이가. 저도 지금 너무 하루에 이 배에다 주사 아침 저녁 맞고 호르몬제 하루 3번 먹고 베이비 아스피린도 먹고 베이비 아스피린이요? 네, 이게 혈전, 혈전인데 자궁 안에 있는 피를 맑게 해줘서 자궁 내막에 영양이 배아에 잘 가게 하게끔 해서 이 먹어야 되는 약도 많고 비보험인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미 얼려놓은 게 있어서 이걸 넣기만 했지만 그 전에 난자 채취부터 해서 모든 검사까지는 보통 한 3달을 거의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고 가면 매번 피 뽑고 3시간 기다리고 뭐 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이 과정이. 막 중간에 메스 꺾고 난자를 갖다가 과배란 주사를 맞춰서 한 번에 난자를 많이 채취해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나가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11개 뭐 이렇게 채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무리가 와서 그 과정에서 난자 채취하고 막 복수 차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난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한 아이당 20번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20번까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사가 와서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자궁과 뭐 안에 뭐 근종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궁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시도하는 것보다 한 번 쉬고 다음 달에 시도하는 게 낫더라도 그냥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쉬고 3-4개월 뒤에 회복하고 하는 게 나을 텐데 근종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번 달에 시도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 거죠, 이게 다. 근데 그 과정들이 다 몸에 무리로 남을 거고 호르몬제 맞는 것들도 사실 다 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난관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관 아기를 했지만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보면 그러니까
음식이랑 정말 좋은 생활 습관만 해도 분명히 저 20대 후반과 30대는 자연 임신이 될 수 있을 텐데 정부의 지원이 된다 그래서 굳이 여기 와서 이거를 거쳐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출산이 문제라서 태어나는 아기도 적은데 그 아이들도 건강해야 건강해야 될 거 되잖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죠? 근데 이 아기들도 또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인공적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는 참 다행히 정말 기대된다. 그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지금 태중에서부터. 네, 다행이에요. 난 진짜 감사하죠. 다시 나면 정말 잘날 수 있을 것 같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지금 첫째는 건강이 어때요? 건강해요. 별로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이게 또 독일에서 독일에서 크는 것도 궁금하다. 네, 독일에서 이렇게 출산하고 육아의 초반에 잡혀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게 이렇게 우선은 무조건 모유 수유를 다 권장을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그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봤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버자이널 샤워라 그래서 그 엄마의 면역을 다 갖고 예. 태어나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도 웬만하면 다 자연 출산으로 낳게끔 하고요. 저도 26시간 진통했고 애가 4.2kg였어요. 그럼 진짜 큰 거거든요. 그게 큰데요? 태어났는데 아시아인 치고 머리가 크다고 막. 그 음. 독일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크잖아요. 음. 그래서 한국이었으면 3.5kg만 넘어도 제왕절개 들어간대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재활절개 비율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50은 안 돼도 40%는 넘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전체에서. 왜냐하면 이것도 정부에서 제왕절개 비용의 9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5%만 자부담이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면 무조건 이 수술비를 지원을 받는 거죠, 정부에서. 근데 이 제왕절개를 산모들이 좀 더 덜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간에 정해진 때 마취하고 애 딱 꺼내면 되니까 자연분만이라는 그 어떤 불확정성이 있는 어떤 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막 이러면서 이거 고통 안 해도 된다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게 더 깔끔하니까 나라도 제왕절개 할 거예요. 막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유튜브 보면 나도 의사지만 나도 제왕절개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이게 막 제왕절개 나쁘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건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거는 지금 갈수록 그 산모가 되는 이 사람들의 골반과 골반에 이 몸 문제가 있지. 자체가 가동성도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이미 이제 옛날이랑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지금 가동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골반이 열리지 너무 안 않고. 열려서 그런 것도 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뱃속에서 너무 많이 커서 또 나오기 힘든 것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이제 검증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냥 진짜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비용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놓치는 게 있어도 이렇게 한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한 걸 최대한 해보자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두라 선생님 인터뷰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자연주의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애를 낳기 전에 진짜 최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고 운동하는 거야.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엄청 운동하고 해가지고 몸을 계속 만들어놓고 출산 날에 너무 그냥 쉽게 연습된 걸 그냥 탁 해버리고 끝나고 말씀하신 걸 딱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훈련으로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평소에 이제 그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다 안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사실 이제 당연히 이제 의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독일에서 그 출산을 느끼면서 느꼈던 게, 내 몸이라는 게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이 하나의 기계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그때 맞는 이 호르몬과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다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출산을 할 때도 처음에 조금 열렸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을 받아서 거기 목욕하면서 기다려라 하면서 아로마 이렇게 펴주고. 일반 병원이에요? 네, 일반 병원이에요. 일반 산부인과였어요? 네, 일반 산부인과. 그래서 아름답다. 거기서 이렇게 그냥 기다려라. 오. 그래서 기다리고 몇 센치 열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진통제를 나중에는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우선 금식시키잖아요. 관장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먹으라 그래.
힘이 있어야지 낼 수 있다고. 근데 그 관장하면서도 되게 모욕감 느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애가 나올 때 미안해요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힘을 주면 이 모든 것이 음. 나와서 그게 뭐 안 좋다는데 근데 그것도 다 자연스러운 음.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불결한 그렇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힘이 있어서 그러네. 끝까지 잘 버텨주는 게 아이한테도 건강하게 더 필요한 거여서 정말 밥 다 잘 먹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듣고 이렇게 서서히 기다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이제 들어가서 출산을 하는데 계속해서 출산 보조사라는 해바마라는 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줘라 여기에 힘을 줘라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점을 다 찝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불화 이제 같은 역할이구나. 맞아요 둘라 그냥 그게 일반 산부인과에서 네 하는 거죠. 있어요 다들 충격적이다. 그리고 그게 보험으로 다 커버가 돼요. 와. 둘라가 출산 전과 후가 다 자기 집에 와서 해주고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이제 딱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줘서 딱 나오면 너무 그때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고요해요.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아직 탯줄이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제 가슴에 먼저 앉혀줘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아이에게 엄마를 먼저 내음을 맞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빠가 탯줄 자르고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모자동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옆에다 둬요. 그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을 물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젖을 빠는 순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궁이 수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든. 제왕절개를 하면 이게 다 교란이 돼버려요. 그렇지.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면 엄마랑 애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회를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더뎌지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자궁 수축제를 마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근데 정말 이 태어난 것 자체가 충격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거기 보면 계속 그냥 그 아이를 또 씻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버자이널 샤워를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나서 3주 동안 안 씻겨요. 죽인다. 그게 다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아, 자기 또 거기 가서 낳고 싶겠다. 약간 그 걱정돼. 한국에서 어떻게 됐지?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요? 다른 데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야지 거기 하는 데를. 찾아봐야 되나? 정환욱 원장님 찾아가면 돼요. 아, 정환욱 호음 정- 산부인과라고 있는데요. 아. 그분이 우리나라 자연주의 출산계의 약간 좀 대부 중 한 명이에요. 그렇구나. 그분은 이제 이걸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 외국인이래요. 그리고 아. 한국 엄마보다 외국인 더 많대. 아. 한국에 있는 외국인. 어. 이걸 이해하니까 이제 이게 왜 소중한지를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막 수술 막 불 켜져 있고 막 날카롭고 막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 고요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애를 안고 가서는 침대에서 바로 얘를 먹이고 자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먹이고 얘가 잠이 여기다 올려놨다 다시 또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애기 새벽 4시에 낳는데 9시에 나와서 걸어서 다녔어요. 왜냐면 천천히 낳았으니까 또 아가를 그 마사지도 다 해주셨고 그러고 아기 낳고 나서 좋았던 게 조산원 해주셨던 그 분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집에 와서 처음에 한 달까지는 거의 첫 주는 매일 오세요 집에 매일 와서 제 상태도 보시고 아기 무게도 달고 얘랑 저한테 필요한 거랑 약이랑 허브랑 뭐 이런 거랑 뭐 이런 거 다 챙겨 다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충격적이다. 보통은 다 혼자 그냥 각기전투 하거나 이제 엄마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거잖아. 애 젖 물리는 것도 와서 다 도와주시고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젖이 많이 안 나와서 분유를 조금 그 몸무게가 내려가는데 하루에 1kg 이상 내려가면 그 분유를 같이 먹여야 되는 응급 상황이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얘가 분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모유의 그 감각을 잃어서 다시 물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여기 옆에 빠는데 이 정말 섬세하게 정말 1mm짜리 이런 호스로 이거를 바깥에 연결해서 얘 빨고는 있는데 거기 요만한 호스를 넣어서 얘가 분유를 먹게끔 그렇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모유 빠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해야지 얘가 또 나오고 엄마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놓는 백신 수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것도 있고 한 달 뒤부터는 하루에 한 번 자연 바람이랑 햇볕을 쐬면서 같이 산책하라고 해주고 아 지금 애기잖아요. 지금 4살. 아니요 네. 그 네. 신생아가 네, 신생아를 신생아 때. 밖으로 데리고 가라고 한다고요? 네. 한 달 때부터는 저 한 달? 시원한 바람이랑 그리고 자연 빛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모차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리고 나가라고. 근데 그 신선한 공기를 맡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애들한테. 오늘 귀한 이야기네요. 진짜 귀한 얘기들이다. 아, 한 가지만. 네 분 다 너무 신기하다. 독일에서 어쨌든 아이가 5살인가요? 4살까지 컸잖아요. 혹시 이렇게 거기서 아이가 자라는 환경과 또 한국과 약간 느껴지는 교육 환경이나 어떤 아이가 자라는 환경의 차이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제일 느꼈던 건 애들 이 야외 활동이 너무 없다라는 거. 한국이.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의무로 오전에 오후에 한 번씩 바깥에 나가서 놀고 들어와야 돼요. 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무예요? 그 국가에서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의무로 네. 애들이 다 요만한 조그만 카트에다가 실어서 동네 놀이터에 가서 야외 활동을 하게 해요. 뛰어놀게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 애완동물.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햇볕을 받고 아마 독일이 일조량이 낮아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늘리는 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보면 동네에도 막 6개월, 7개월 된 애들도 놀이터에 나와서 흙지고박밖에 놀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겨울이나 봄이나 맨날 놀이터가 북적북적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다 이렇게 놀이터에 가는 복장이 있어요. 스키복 아.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다 그렇지. 항상 그 유치원에다가 걸어 놓고 갈 때 신는 신발도 있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귀엽겠다. 늘 다 쪼르륵 그렇게 하고 요만한 카트 차에 타가지고는 선생님들 데려서 오전에도 놀고 오후에도 놀고 그리고 또 조그만 뭐 1, 2세 애들이 노는 그 놀이터가 유치원에 딸려 있는 경우는 유치원에 있는 흙이 먹을 수 있는 흙이. 와. 그래서 막 이렇게 애들 다 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놀고 근데 한국에 와서는 다 실내 활동이었던 게 놀이터 애들이 없어요. 내부에서 있는 게 되게 많아서 항상 처음엔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게 결국 다른 데 옮겨긴 했는데 이렇게 항상 어린이집 문을 열면 약간 탁한 공기 같은 거 그리고 음식 냄새 막 이런 것도 다 안에 있고 그 한국에서 애들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다 돌림병 앓는다 그러잖아요. 한 명 앉기 시작하면 다 돌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도 쐬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명 아프면 또 시름시름 또 아프고 그리고 또 병원도 되게 자주 가는 것 같고 근데 병원 가면 또 생각보다 항생제 굉장히 세게 쓰시고 이제 독일에서는 항생제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매일 드랍으로 먹이라고 독일에서 했던 게 비타민 D랑 프로바이오틱스 와, 미쳤다. 들어있는 거. 그 두 애들한테 개가 매일 먹이라고요? 한 드랍씩 먹이라고 줘요. 와. 누가요? 의사가 애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거는 처음부터 미쳤다. 먹이게. 이건 지금 기능학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타민 D는 그냥 먹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해서 먹이거나 햇빛으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아니라고. 충격적이다. 항생제 안 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고. 그렇지. 프로바이오틱스 먹이려는 의사가 어떻게 항생제를 먹이겠어?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이해하는 의사가 항생제를 조심할 수밖에 없네. 할머니 얘기하시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이 스트레스를 처음 크게 몸에 오는 스트레스 알아채게 된 게 저도 할머니 때문이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엄청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부터 해가 지고 졌을 때까지 그때 느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니까 대꾸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좀 그만 좀 얘기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시간을 듣고 있다가 이제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다 나서 와. 그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 민감하구나. 스트레스 민감하구나를 깨달았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할머니한테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치매가 있으셨던 건데. 네. 근데 제가 그게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풀린 게 할머니가 일기를 쓰셨거든요. 계속 평생을 치매로 이제 완전히 심해지기 전까지. 근데 그날 일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날.
그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면서 봤는데 할머니 그날 너무 즐거우셨어요. 은연이가 오랜만에 와서 뭐 허심탄회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했다. 너무 뭐 즐거웠다. 듣는 사람 두드러기 났는데. 할머니가 그날 너무 즐거우셨대. 일기에 짧게 간략하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일기를 읽고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두드러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뭐 이제 알아채기는 계기가 됐으니까 뭐 할머니한테 고맙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 일기를 읽고 나서부터는 그래 할머니도 즐거웠네. 그러면 나 둘 다 즐거워. 다 좋았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듣는데 가지고 모든 일엔 뭐 이렇게 나쁜 건 없겠다. 어떤 일에 그런 거를 더 깨닫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즐겁지 않으면 7시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너무 즐거웠어요. 일기까지 쓰셨잖아요. 내가 즐거울 때 잘 생각해봐야겠다. 저 사람은 지금 두드러기 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다. 오늘 되게 집밥 되게 정성껏 먹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되게 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자기의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을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해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되게 치유가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잘 봤어요. 잘 오고 또 잘 얘기도 잘 꺼내주고 아무 일도 아니죠. 네. 저는 남자라서 못 겪어봤는데 한국에서 여자분들이 살아가시다가 그 초등학교 이제 한 사춘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쯤 또는 청소년기 때 주변의 어른들, 선생님, 부모님 통해서 듣는 그 외모에 대한 어떤 바디 쉐이밍. 몸에 대한 이제 어떤 바디 이미지를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비난하거나 그런 뭐 살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그게 그게 너무 큰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이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나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정도의 무게감인가. 꽤 큰 사건이다. 이게 진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들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만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은재님 이야기는 이제 본인이 그걸 알아차리고 약간 나 여기서 이런 걸 알아차리고 그것들로 뭔가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인정에 집착하지? 내가 왜 이거를 불편해하지?를 못 찾다가 결국에는 그 코어에 그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러고 있지 않는 느낌 들어. 그냥 지금 맞아요. 이상하게 만들어진 바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배에 지방이 있으면 안 되고 살이 접히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상한 몸에 대한 이미지가 다 같이 있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거기 맞춰서 약간 스스로 이제 학대하고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고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청소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그게 너무 이제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나눠주신 게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조금 더 경각심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몸에 대해서 또는 어린 친구들의 몸에 대해서 특히 여자아이들이면 더 민감하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 나나 잘하자. 네, 그거 나나 잘하자. 그냥 몸에 대해서는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얘기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그거에 대해 그렇게 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내가 왜 제 몸을 왜 거슬리게 보지? 왜 걱정하지? 참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건지 알아야지. 저는 사실 이거 얘기 앞에 분들 하시는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왜 저를 산책을 데려간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가 3남매 중에 제일 통통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름대로는 저를 이제 운동량을 늘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도 다이어트 하면서 저까지 데려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너는 통통하니까 살 빼야 돼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냥 저를 같이 산책까지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뭔가 그런 느낌을 저렇게 받아서 느끼는 게 사랑이지. 그래. 이게 사랑이지. 말하는 거 말고. 뭔가 맞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거를 하고 싶게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자기가 보여주면 그거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다들 각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갑자기 뭔가 딱 엄마의 산책 그거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냥 주변에 얘기하고 싶다면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를 보여주면은 다들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너무 울림이 강한데 방금은.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그걸 같이 사랑이라고 느꼈을 때 얘기할 때 사랑이고 내가 사랑이었다고 백날 주장하고 입에 침을 튀어도 그냥 그거는 내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내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사랑이 아니라. 오늘은 사실 뭔가 네 분 다 그냥 강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저는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약간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일단 오늘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 되게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좀 여자분, 그러니까 저는 이랬어요. 저는 10대부터 한 30대 초반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평등, 양성의 어떤 똑같은 균등함, 같음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남자 여자는 다르고요. 차별은 안 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근데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힘이 되게 저는 많이 보이고 남자들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이 사회가 공동체가 이 각자의 그 차이 속에서나 특징 속에서 그냥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고 뭔가 서로 좀 해야 되는 느낌인데 남자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척을 쥐고 비교하고 싸우고 이런 느낌이 들고 그냥 각 가정끼리 그냥 서로 이렇게 분획화된 느낌이 너무 강한데 아까 보는 건 오늘 처음 모이신 네 분 그냥 여기 촬영팀 이런 분들 와서 그냥 하나의 뭔가를 그냥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이렇게 모으시는 힘이 또 저는 이게 여성적 에너지를 느꼈어요. 저는 이게 여자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저는 약간 인류 사회 안에서도 좀 남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랄까 밖에서 뭔가 이렇게 좀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조금 더 이런 힘적인 걸 많이 해야 됐고 스토리텔링 공감 연대보다는 조금 더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을까? 여자분들이 했을 일들이 사실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를 모아내고 이렇게 공감하고 협력하고 또 거기 안에서 지혜를 만들고 쌓고 그 지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 할머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막 받았어요. 이 네 분과 다섯 분한테서. 저는 오늘 그거를 그냥 온전하게 되게 잘 지켜봤고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